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국가부도 디폴트 긴급 진단 제3편입니다. 1편에서는 디폴트란 무엇인가, 그리고 디폴트의 세 가지 유형, 절대적 디폴트, 기술적 디폴트, 또 모라토리움 등의 개념 구분과 함께 베센트 재무장관의 호언장담, 디폴트는 절대 없다, 그 낙관론과 또 제이미 다이먼,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 모간 투자은행 회장님의 3개월 후에 디폴트 올 수도 있다, 채권 발장이 온다라는 서로 상반된 얘기에 낙관론과 비관론, 그 논리적 근거와 실현 가능성을 비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의 국가부도 디폴트 긴급 진단 제2편에서는 디폴트는 결국은 부채 한도, 실링, 데트 실링에 달려있다. 미국의 독특한 제도인 국가부채 데트 실링 제도의 도입 역사와 운영 방법, 그리고 그 작동 메커니즘, 국가 부채 실링 한도에 따른 뉴욕 증시의 파장, 그 흐름도, 이런 것 등을 말씀 올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미국 국가부도 디폴트 특집편에서는 베센트의 4D 전략. 자, 4D 전략. 갑자기 4D 전략,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혹시 체스라는 게임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장기나 바둑으로 평소에 이 머리 단련을 한다면 미국의 가장 유럽 사회에서는 체스가 보편적인데요. 이 실리콘밸리의 많은 인공지능 천재들도 어릴 때 체스를 잘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발탁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체스, 우리 장기하고 비슷하죠. 서로 상대방과 마주 앉아서 우리 말, 킹, 퀸 이런 것을 두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상대의 심장부를 뚫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던 이 체스, 이것은 3차원 체스라고 흔히 부릅니다. 3차원이라면 점, 선, 공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뭐 체스는 하늘로 붕붕 날아서도 가니까, 그러니까 점과 선, 공간을 이용한 게임이다. 그런데 약 10여 년 전부터 실리콘밸리 등에서는 4차원 체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4디멘션. 이 4디멘션에서 D를 따서 4D가 나왔고요. 4D 체스가 지금 유행하는데, 베센트의 4D 체스 전략, 이것은 베센트가 체스를 둔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4D 전략의 그 전투 방법처럼 아주 다양한 미국의 국가 채무를 줄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서 채무가 줄면 국채 발행 물량이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국채값은 오릅니다. 또 국채금리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국채 발작. 국채가 발작할 때마다 주가도 지금 같이 휘청휘청해요. 지금 주식, 채권이 서로 운명 공동체처럼 연결이 돼 있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주식이 좀 잘 안 되면 그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움직이고, 채권이 전망이 없으면 주식으로 가는 서로 상호 대체 보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가장 아픈 고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국가 채무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국가 채무가 36조 달러를 넘어버렸습니다. 한도가 지금
의회가 정해져 있는 한도, 요거 2편에서 말씀 올렸는데요. 그 한도가 36조 1천억 달러인데 그 한도를 지금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새로 한도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미국은 국채 발행 못해요. 그러면 국가 부도 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래서 디폴트 우려가, 테크니컬 디폴트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방의회가 한도 늘려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연방정부의 디폴트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테크니컬 디폴트는. 막기 위해서는 한도가 늘어난 만큼 이제 국채를 마구 찍어내면 되죠. 그런데 그 찍어내는 국채가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을 줍니까? 국채값을 떨어뜨리죠. 국채금리 올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기업으로 가야 될,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기업으로 가야 될 시중 자금을 정부가 쓸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클라우딩 아웃 현상, 구축 효과라고 그럽니다. 정부가 돈 다 가져가면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에 대한 파장도 만만찮게 올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부채 한도를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테크니컬 디포트를 막기 위해서는 부채 한도를 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협상이 뜨겁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올 5월, 6월, 7월 달 또는 하반기에는 워싱턴 정가의 가장 큰 핵폭탄은 부채 한도 늘려라, 못 늘리겠다, 얼만큼 늘릴 것이냐, 거기에 대한 조건, 이런 전쟁이 생길 거고요. 그 전쟁 과정에서 어떤 특정 대목이 부각이 되면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하고 크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급변, 이런 큰 변수가 있을 때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잘만 타면, 흐름을 잘만 타면 뭐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흐름을 판단하면 쪽박이 날 수가 돼 있죠. 쪽박이냐 대박이냐, 이것은 결국 미국의 디폴트 진전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입수와 올바른 판단이 쪽박과 대박을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부채 한도는 일시적인 보완책에 불과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국가 부채를 줄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채권 시장에 실어내는 국채 물량이 적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또 시장에 퍼낸 그런 국채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수요와 메커니즘에 따라서 잘 소화돼야, 그래야 국채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중장기 대책으로 굉장히 필요한 건데, 바로 이 대목에서 베센트의 4D 체스 전략이 있다. 이게 지금 뉴욕 증권 시장의 분석이에요. 물론 베센트가 4D라는 4디멘션 체스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뉴욕 증시의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지시하고 또 베센트가 집행하고 있는 이 미국 경제 안정화의 틀, 국채 시장의 근본적인 어떤 그 골병을 해소하는 그 방법은 지금 4D 체스 전략처럼 4가지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4D 체스가 일반 체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그걸 살짝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는데요. 자, 이 4D 체스라는 것은 서로가 말을 놓고 말 따먹기를 하는데요. 기존의 체스는 한 수 놓고 상대가 한 수 놓는 거잖아요.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4D 체스는 그게 아니고요. 자, 내가 한 수 전개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걸 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한 5수, 6수 앞을 가정해서 배팅을 하고 상대도 5개, 6개 앞을 가정해서 배팅을 한다, 이겁니다. 자, 이 좀 개념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중요한 것은 4D 체스가 뭐냐? 지금 4D 게임 하자고 우리가 모인 건 아니잖아요. 베센트의 국채시장 안정화 전략을 4D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 4D 체스 전략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몇 단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어떤 시차 개념까지도 감안하고 있는 입체적인 전략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센트의 4D 전략, 4D 체스 전략, 4디멘션 체스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4차원 전략 4가지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관세 폭탄입니다. 지금 관세 폭탄으로 세계를 흔들고 있지만 특히 관세 폭탄이 미국 물가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 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관세 폭탄이 트럼프 정부에 가져다주는 이점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때린 국내적인 첫 번째 이유는 세금 좀 더 걷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사람한테 세금 걷으면 표 떨어지잖아요. 유권자들 심기를 건드릴 수가 있는데 외국으로부터서 관세를 때린다는 것은 그것은 수입하는 데 때리는 거니까 서로 그 관세를 납품하는 관세를 내야 되는 의무자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수입업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외국으로부터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한테는 피해를 안 준다. 근데 실제로 지금 트럼프 관세가 4월 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세 협상 만기일인 7월 9일까지 유예됐다고는 하지만 그 유예된 것은 상호 관세 중에 15%고요. 상호 관세 중에 나머지 10% 국가별 보편 관세는 이미 우리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또 자동차 관세 맞고 있어요. 이것은 품목별 관세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하고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관세가 쏠쏠 들어와요. 관세 수입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재정 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적자가 줄고 적자가 주니까 그만큼은 국채 발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관세 폭탄이 세게 터져서 큰 폭탄을 외국에 안겨서 그 상대국은 충격을 엄청나게 받겠지만 거기서 뺏어낸 세금을 가지고 미국 국제시장은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트럼프의 이 전략은 미국 나 혼자만 살기,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미국 only America Great Again 하는 전략이라도 미국만 잘 살고 나머지한테는 고통을 주자. 다른 사람의 세금 갈취를 통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채 충격을 해소하겠다. 어쨌든 이것이 베센트의 첫 번째 전략인데 베센트 입장에서 보면요. 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많은 돈을 끌어오면 관세를 많이 걷어내면 그만큼 재정 적자 줄어들고 국제시장 충격이 줄어든다. 이것이 베센트의 국채시장 재정 안정화 전략 4D 체스 전략의 제1번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략은 뭐냐? 두 번째 전략은 바로 SLR 전략입니다. 자, 요거 김대호 영상에서 별도로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자, 뉴욕 증시, 국채 폭등, 큰 장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리면 지금 미국 은행들, 요즘 미국 경제 좋아요. 미국 은행들은 자금 여력이 있습니다. 국채의 가장 큰 손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투자은행 또는 상업은행들. 여기는 지금 자금이 흘러 넘쳐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미국의 많은 기관 투자가 대형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아무리 많은 국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은행들이 국채를 일거에 많이 사주면 금융시장에서의 국채 발작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금에 여유가 있는 은행들이 못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SLR이라는 거예요. SLR. 자, Supplementary Leverage Ratio의 약자인데요. 이 전문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미국 정부가 미국 은행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평소에도 좀 보수적으로 관리하라. 그래서 자금의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자기 그 자본금으로 유지하라. 그리고 국채 사는 것도 여기서 예외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SLR의 기준이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금 5%로 막혀 있거든요. 그 5%가 바로 초대형 투자은행들은 5%, 일반 대형은행들은 3%로 막혀 있는데 그 한도를 해제 또는 좀 완화해라. 그래서 해제 또는 완화하는 돈으로 그 돈으로 국채를 좀 더 사게 한다. 그렇게 되면 기관 투자가 대형은행들이 국채를 살 테니까 이 국채 대란을 상당수 막을 수가 있게 되겠죠. 다만 이 경우에 한 가지 문제는 왜 SLR 한도라는 걸 만들어놨느냐. 은행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지 말라. 은행이 무너지면 미국이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직후에 미국의 몇 개 은행들, 실리콘밸리 은행들이 좀 도산했죠.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특히 2007년도, 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그 글로벌 위기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서브프라임 대출을, 채권을 잘못 샀다가 신용도도 낮은 채권을 샀다가 미국 금융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수적으로 운영하라. 자기 자본금을 좀 많이 갖고 있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국채를 사면 그 예외 규정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니까 국채 시장에는 안정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금융기관의 좀 안전도, 부실도가 좀 높아질 수는 있죠. 바로 이 대목을 놓고 지금 여야 간에 또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 SLR 규제 완화가 옳다, 안 된다라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SLR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해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국채 시장에 아주 훈풍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베센트의 세 번째 4차원 체스 전략,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한 4차원 4D 전략은 감세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감세. 자, 국내 기업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면 당장은 재정 적자가 생기지만 4차원 전략처럼 일정 시차를 두고 나서는 나중에 오히려 국가 재정 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게 래퍼 곡선 아니겠습니까? 이 래퍼 곡선도 김대호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래퍼 곡선, 경제학자 래퍼의 이름을 딴 건데요. 미국 국채 얘기가 나올 때마다 래퍼 얘기, 또 우리나라의 추경 얘기 나올 때도 이 래퍼 곡선이 자주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래퍼 곡선 이론에 따라서 미국이 국내적으로 감세를 하면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그것이 세수 확대로 이어진다. 그것이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세 번째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한 4D 체스 전략,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연준으로 하여금 국채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사가면 재무부로서는 뭐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연준으로서는 고민이 많아요. 연준도 생돈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국채를 인수하려면 결국은 연준이 돈을 더 찍어내야 돼요. 그런데 연준 입장에서는 돈을 더 찍어내면 양적 완화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져서 다시 물가가 폭등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지금 연준이 고민이 많은 것인데,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서 금리 낮춰라,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보다도 사실 더 내막에 가려져 있는 것은 바로 연준이
미국 국채 좀 사가. 이게 사실 트럼프의 연준에 대한 압력으로서는 훨씬 더 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금리를 안 내리니까 당장에 뭐 비판받을 얘기는 없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베센트의 요구를 너무 많이 수용을 해서 통화를 찍어서 그 돈으로 국채를 사준다면 이것은 행여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몰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중앙은행 사람들의 1차적인 목표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네 번째 카드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는 베센트가 이 네 카드를 어떤 시차 공격을 하듯이 시간을 두고 다양하게 잘 조합을 해서 국채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다. 디폴트는 없다. 그래서 안심하고 투자하라.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 상황 네 가지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거든요. 그 상황을 구독자님들에게 수시로 전해 올릴게요.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